박근혜 대통령, 고독의 리더십, 전쟁을 근육으로 합니까? 의리의 리더십, 단문의 달인, 말 많은 사람은 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21년 펴낸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안타까워하는 지지자들에게 거짓은 잠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세상을 속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그 모습을 반드시 드러낼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심경 고백 에세이 내 마음의 여정에서 인생이란 어차피 하나의 싸움이다. 언뜻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과의 싸움인 것 같으나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이다. 인생의 승리란 자기 자신을 이겼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자신을 이긴 사람에게 남이란 싸움의 상대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고독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고독이라는 말이 주변에 사람이 없는 외로운 상태를 의미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고독이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역사적으로 자신을 이긴 지도자는 흔치 않습니다. 그만큼 지피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측은이 많다고 측근의 말을 잘 수용한다고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역대 어느 대통령 못지않게 잘 받아들이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판단하고 결정할 때 최종적으로 혼자 합니다. 그게 바로 박근혜 스타일이고 고독한 리더십이다라고 합니다. 절제된 단문의 리더십에 얽힌 일화, 박근혜 대통령은 말을 아낍니다. 단문의 리더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신념은 살아생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독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도자는 말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고독해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법을 몸으로 실천해 온 분입니다.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12.6대1입니다. 당시 김계원 비서실장은 이날 밤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재규가 경호실장을 향해서 잘못 쏜 총에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전했습니다. 부친의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 첫 반응은 휴전선은 괜찮습니까? 는 물음이었다고 합니다. 이 20대 후반의 퍼스트 레이디에게 부친인 박정희의 서거보다 대한민국 지도자인 박정희의 죽음이 더 큰 무게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보다는 공을 앞세우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2006년 5월 지방선거 유세중 서울 신촌에서 괴한에게 피습당했을 때의 일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부상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은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인 만큼 한나라당은 선거운동에 흔들림 없이 임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자마자 당시 백중세를 보였던 대전 지역을 언급하며 대전은 라고 걱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공인의 자세이기는 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서까지 공을 앞세우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혁명가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 성장하면서 어려서부터 몸과 마음에 자연스럽게 밴 정신이 위기 상황에서도 그렇게 표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적인 연출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간단 명료, 정확함을 선호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화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된 김장수 전 국방장관과 얽힌 일화입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박근혜 후보 측을 대표해 TV 토론회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후보 측 패널들이 여자가 어떻게 군 통수권자로서 적합하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김 전 장관이 장황하게 잘 설명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경선 캠프 회단식 때 박근혜 후보와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그때 김 전 장관이 참 설명을 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박 후보가 살짝 미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 안 할 것 같아요. 전쟁을 근육으로 합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 말에 참석자들 모두가 박장대소하며 수긍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때는 기승전결식의 보고가 아니라 결론부터 보고를 해야 합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아껴 쓴다는 말입니다. 단문의 리더십은 바로 효율을 중시하는 성격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단문 리더십은 많은 독서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로움을 책으로 달랬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책이 역사서입니다. 특히 중국 고전을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한자의 조예가 깊기 때문에 유식하다고 그 앞에서 문자를 쓰다가 틀리면 바로 지적당합니다. 중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읽은 고전을 책 광고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독서량을 바탕으로 그는 책을 낼 때 직접 집필합니다. 대필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독서를 통해 길러진 오래 생각하는 습관을 단문 리더십의 원천으로 보입니다. 오래 생각하니까 단문화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서 물려받은 것 중 하나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딱 필요한 말만 합니다. 보고를 받을 때도 다들은 후 알았습니다 하는 말이 거의 전부입니다. 절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는 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고를 듣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말을 하지 않아 버립니다. 어느 정도 관심이 가면 놓고 가세요 정도입니다. 보고를 받고 이해가 되는 건 그냥 알았습니다 정도로 대답합니다. 대신 놓고 간 보고서는 반드시 읽는다고 합니다. 읽고 나서는 꼭 리콜을 합니다. 새벽까지 보고서를 읽고 새벽에 리콜하기도 합니다. 말은 적지만 반드시 반응은 보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 번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라고 판단한 것을 다시 거론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일례를 들려주었습니다. 지나간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K 의원이 보고서 하나를 들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찾아갔습니다. 보고서를 본 박 후보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K씨는 자신의 보고서가 괜찮다는 생각에 다시 관철시키려고 그 보고서를 들고 박 후보를 찾아갔습니다. 박 후보는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딱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고 정확히 의사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화법에서 왜 단문을 자주 구사할까요? 리더는 지시가 간단명료해야 합니다. 그래야 밑에서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또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것도 한 특징입니다. 리더의 속마음이 상대방에게 익히면 우리 리더는 이런 걸 좋아하네, 이런 거는 안 좋아하네 하는 판단을 하게 돼 리더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행동이나 정책이 가게 되는 걸 막기 위해입니다. 대전은요, 알겠습니다. 휴전선은요, 이런 짧은 화법은 의도적인 게 아니라 평소 행동 자체가 그렇습니다. 누굴 만나도 말이 적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인터뷰에 온 한 원로 기자는 그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분은 생각을 깊게 하는 사람입니다. 새벽까지 생각에 잠겨있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압니다. 그녀는 보통의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 10단은 되지 않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얘기할 때 박정희 리더십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리더십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박정희 리더십입니다. 그렇다면 박정희 리더십은 뭡니까? 첫째, 상호견제를 통한 조직장악 리더십입니다. 둘째는 의리의 리더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상호견제를 통한 조직장악은 과거 경호실과 중앙정보부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느 한 곳에 정보를 독점시키지 않았습니다. 정보 권력을 국가나 조직을 통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정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훼손이라 판단했습니다. 정보통합조정은 통치권자 한 명만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도 딱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시킬 때 한 사람한테만 시키는 게 아니고 나눠서 시킵니다. 그러면서도 중간 업무, 즉 정보를 종합할 사람을 결코 따로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시킨 사람 하나하나한테 직접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셋이라면 서로 뭘 하는지 모릅니다. 알아도 큰일 납니다. 보안을 누설한 거니까요. 흔히 말하는 새누리당 비대위원 임명할 때 참새가 조잘거려서라는 표현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말을 아끼는 스타일이다 보니 보안을 잘 유지하고 말 없는 사람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입이 무겁고 학자풍의 사람을 좋아하고 신뢰한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정보를 다루는 원칙 중에는 정보 차단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보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아무런 힘도 없는 상황에서 정치인 박근혜가 버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정보 차단의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앞에 가면 그가 나에 대해 뭘 아는지, 무슨 정보를 가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가 눌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아이디어와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이 충돌할 때 한바탕하러 갔다가도 막상 앞에 앉으면 네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편지 리더십, 의리의 리더십.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편지를 통한 의사소통입니다. 편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말보다 글이 정제된 의사표현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쓴 글에 대한 책임의식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리더십 이야기에 붙이자면 편지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후보 시절이나 그 이전에도 누가 박 후보한테 편지를 쓰면 보좌진은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중간에서 읽어보지도 못합니다. 본인이 직접 읽어야 합니다. 편지를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면 반드시 전화나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용 중에 아주 훌륭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수첩에 적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만나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의 스타일을 아는 사람들은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반드시 박 후보로부터 반응이나 반향이 바로 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말할 때 그분이 여성이라는 점과는 어울려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바로 의리의 리더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야인으로 지내던 시절부터 그를 지켜본 한 지인의 말입니다. 그는 청와대를 나와 자연인으로 지낼 때 자기 아버지를 모셨던 사람들의 무수한 배신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적으로 여자이지만 의리를 중요시하게 한다고 합니다. 한 번 쓴 사람은 계속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고 한 번 썼던 사람이 의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소 실수가 있어도 의리만 있으면 버리지 않는다는 게 그분의 용인술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모든 주변 사람이 의리를 지키게 유도하는 것이고 의리 있는 사람끼리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의리를 저버리면 좀채로 그 사람을 다시 찾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중시하는 만큼 그는 과장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애국심입니다. 애국이라는 말도 좋아하고 애국심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애국심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심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겁니다. 회의 준비도 잘 안 하고 법안 발의도 잘 안 하고 그냥 여기 몰려가고 저기 몰려가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한 인사가 전해주는 박근혜 일상의 일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소박한 스타일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아침에 보통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요가나 단전 호흡을 합니다. 머리 손질 등 몸을 치장할 때 따로 다니는 전용 미용실이 없습니다. 올림머리 같은 머리 손질도 직접 하는 것입니다. 코디도 없고 옷도 직접 골라서 입습니다. 그의 옷을 보면 브랜드 있는 옷이 하나도 없습니다. 옷을 맞춰 입는데 이용하는 곳은 아주 평범한 의상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오래전에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 봤던 한 인사의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를 완성할 사람이다. 아버지가 해놓은 일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그는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있다. 아버지가 산업화,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그는 선진화, 인류국가, 민주화의 완성을 이룰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청와대에서 보낸 청년기, 18년간의 야인 시절을 지나 국회의원 및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줄곧 책을 읽었습니다. 탄핵 후 서울구치소에서 달성군 사저로 돌아온 지금까지도 국내외 역사소설 등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오랜 기간 야인 생활을 하던 시기에 책으로 삶의 지표를 삼았고 세계관을 형성했으며 세상이 그녀를 뒤흔들 때마다 그녀는 책 속에서 지혜를 찾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책은 그녀에게 친구이자 산소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속에는 다양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녹여낸 삶의 기쁨, 즐거움, 아픔, 고통, 배신, 그리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영웅군담을 소재로 한 역사소설에 심취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삼국지를 추천해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국지를 손에 잡던 날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난 느낌이었다며 학교, 수업 시간에도 빨리 집에 가서 책을 읽고 싶은 마음에 조급증이 날 정도였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평소 일기를 쓰던 습관도 유년기 때부터 익혔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장녀였던 박 전 대통령에게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칠 것을 훈육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우리 삼남매도 자신에게 엄격하고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게 봐주셨다며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기를 쓰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그날에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빠짐없이 쓰고 고쳐야 할 단점은 일기장뿐 아니라 따로 수첩에 적어둔다. 나쁜 버릇이나 습관을 메모하다 보면 의식적으로 고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때가 많았다고 회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온 1980년대부터 1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평상시 명상과 단전호흡 등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가끔 전국의 산천을 찾아다니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 뒤로 박 전 대통령은 담력과 끈기가 생기고 서서히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었다며 여기에는 독서도 한 몫을 했다고 자서전을 통해 회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중 난을 책망하는 마음으로써 자신을 책망한다면 허물이 적을 것이요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써 남을 용서한다면 사귐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명심보감의 한 대목에서 많은 위안과 평안을 얻었다고 수레했습니다. 1998년 4월 은둔 생활을 정리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는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보수정치의 아이콘 박정희 신화의 상징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며 한나라당 대표 5선 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의 꿈을 안고 대권도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권도전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정치 생활을 하면서 저같이 여러 국민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만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당이 큰 위기를 겪을 때 제가 전면에 나서서 국민께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저를 믿어주시고
저희 당을 살려주시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국민과 만나서 껴안기도 하고 마주보고 얘기도 나누면서 감동적인 순간들이 대단히 많았거든요. 그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정치 인생 마치기 전에 국민께 반드시 보답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또 제가 따로 가족이 없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도 젊었을 때 갑자기 돌아가셨고요. 제 마음 한구석에는 오순도순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이 소중하게 담겨져 있어요. 놀이터 같은 곳에서 가족들을 만나면 그 행복을 지켜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정치 입문을 준비하기 위해 독서는 물론 신문과 잡지, 뉴스를 보며 세상사를 공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림 하나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를 보면서 멋있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거친 파도에도 굳건하게 서 있는 바위처럼 나도 저렇게 살 거야 라고 마음 다지기를 많이 하니까 그게 마음의 근육이 되더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축적된 독서량은 자신에게 닥친 역경을 헤쳐나가는 마음의 근육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독서를 통해 마음의 근육을 길러 마침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재임 시절에도 자신이 독서 후 얻은 깨달음을 설파하며 국정의 청사진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통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펼쳐낼 꿈을 완성하지 못한 채 국정농단이라는 올가미를 덮어씌워 탄핵당하여 4년 9개월이나 차가운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과 지지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탄핵과 국정농단 유죄 판결은 거짓에 해당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도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며 대기업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건 문화융성 스포츠 지원과 같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며 이와 관련해 특혜를 준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한 푼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농단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워지고 헌법재판소가 철저한 조사 없이 서둘러 탄핵을 결정한 것은 정치적 탄압과 박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기 때문이라고 호언했습니다. 탄압과 박해 속에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사저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제가 모지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수많은 모함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지만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버렸습니다. 정말 대단히 큰 거인입니다. 큰 어른입니다. 정의로운 애국자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절망, 역경을 이겨내고 지금 당당하고 꼿꼿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 프레임에 씌워 억울하게 당했던 거짓의 역사를 이제는 정의로운 진실의 역사로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그분의 뜨거운 애국심과 정의로운 진실을 믿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